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첫날 북한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교류를 제안했습니다. 이달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남북 북미 대화 가능성도 지속 거론되고 있는데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실향민들을 만났습니다. 인천 강화평화 전망대였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현재 남북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하다못해 편지라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했고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사실 남북 관계가 지금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 북한이 화답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정말 결의 큰 명절인데 네. 북한의 고향을 두고 오신 실향민들 정말 얼마나 애달프시겠습니까? 예. 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이들의 두고 온 가족들의 생사 여부라도 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신 교환 이런 게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가능성은 조금 작다고 보입니다. 네. 이 이산가족 행사를 북한이 이제 응해서 이산가족 행사가 벌어졌던 게 마지막으로 벌어졌던 게 2018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예. 이후에 이제 코로나 상황도 발생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남북 관계가 상당히 경색됐잖아요. 네. 중요한 것은 북한은 이런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늘 어떻게 보면은 협상의 카드로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남북 관계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으면은 이 이산가족 상봉을 딱 끊어버려 가지고 한국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내는 이제 도구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신냉전의 국제 정서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큰 관심이 없고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정말 든든한 뒷배가 돼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도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적대적인 두 국가론이라는 것이 나왔고 지금 한국은 어쨌든 간에 엔드라는 구상을 내놓고 낮은 단계의 교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도주의적 차원의 교류를 좀 하자라는 입장인데 북한은 이런 어떤 낮은 단계의 교류조차도 자신들의 어떤 정권의 이 안정을 위협하는 어떤 그런 요인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만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북한이 호응해 올 가능성은 작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연휴 동안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에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미중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한국 외교의 무대가 될 텐데요. 이번에 핵심 의제는 무엇이고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리 외교 좀 어떤 그림으로 펼쳐지게 될까요? 일단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루고 있고 제 기억이 맞다면은 21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이 국가들의 GDP를 총합한다면 아마 전 세계 GDP의 한 60%를 훌쩍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전 지구적 차원의 이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한 3개의 의제를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의장국이니까 이제 이런 의제를 조율할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AI죠. AI 가버넌스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이 말씀은 유엔 총회에서도 하셨고 그리고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그 회의를 주관할 때 또 하셨던 말씀이고 그래서 AI 가버넌스에 대한 얘기가 있고 AI 협력. 두 번째가 지금 이제 인구 변동 문제죠.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런 문제는 어떠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제가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 여성의 경제 진출입니다. 이게 이제 더불어서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이런 어떤 다자 회의 무대에서 한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제로 조율할 수 있으니까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킬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이번 에이펙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말 오랜만에 한국 땅을 밟습니다.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가 될 것이고 풀 어사이드 미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한국은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북
그러니까 미국과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도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 양자 외교의 장으로서도 지금 활용이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도 조금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 오게 되는데 그 전에 일본을 거쳐서 온다. 네. 일본을 먼저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가 아닌 가장 유력한 뭐 고이즈미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사실 뭐 일본과 미국이 관세 협상도 현재 뭐 난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로서는 이 두 정상의 만남을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은 그래도 관세 협상의 후속 협상을 일단락 지었죠. 예.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미 투자를 해주기로 이제 합의를 해준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제 물론 지금 총리 이 선거에서 유력 후보 중에 한 명인 갑자기 고이즈미 말고 그 여성 후보 있지 않습니까? 다카이치 사나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본 국민들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조금 부글부글 끓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좀 표심을 반영해서 다카이치 사나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고이즈미 후보는 그 협상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한국 오기 전에 일본을 먼저 들리는데 늘 사실 이거는 관리였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올 때 동선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일본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아시아 동맹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이유로 한국 오기 전에 일본을 들렸다 오는 것이 미국의 외교적인 관행이 된 것은 사실인데 이번에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은 관세 협상의 후속 협상을 그래도 일단락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이제 앉아가지고 또 뭐 완전히 합의를 갖다 됐다라고 하면서 악수하고 이제 만면에 웃음을 짓는 모습이 짓고 이제 한국에 오면은 한국은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좀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조금 압박을 받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한일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고이즈미가 이 총리가 되면은 그래도 이시바 시게루가 추진했던 뭐 셔틀 외교 복원이라든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후보입니다. 이제 물론 뭐 신사 참배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할지 총리가 되면 두고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 한미 관계가 복원되는 어떤 화해 과정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경 보수예요. 역사관에서도 그렇고 해서 별명이 뭐 여자 아베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좀 강경파인데 그럴 경우에는 한일 관계가 뭐 복원되고 이제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는데 거기에 조금은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미 대화 가능성도 살펴보자면 앞서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는 대화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를 용인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정작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더라고요. 네,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조건 없는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 일관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새로운 거는 없고 이제 이런 발언이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뭐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되는 입장을 뭐 반박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단 만나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면은 그런 나라의 독재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래서 그 핵이 우리에게만 위협이 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은 미국 우선주의적인 생각인 것이죠. 근데 이제 두어 번 만나다 보면은 사실 핵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안 하면은 아마 미국 조야에서 난리가 날 것이에요. 이 공화당 내에서도 왜 핵 얘기를 안 하고 뭐 그러냐라는 얘기가 불만이 나올 것이니까 한국과 일본도 좀 가만히 있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김정은은 그런 상황을 조금 걱정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조건을 지금 내밀고 있는 나라는 북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 어느 순간에서도 나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줘. 이런 어떤 전제 조건을 내거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 양 국가의 간극이 굉장히 크다.
북한은 절대로 뭐 언제든지 간에 이 뭐 그 대화 중에 비핵화의 빗자만 나오면은 나는 절대로 그런 가능성을 갖다가 지금 미연에 차단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미국은 뭐 일단 트럼프는 일단 만나자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비핵화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간극이 좀 조율되지 않으면은 저는 북미 이 정상급 대화가 가동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두 정상의 좀 스타일을 고려했을 때 전격 회동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잖아요. 물론, 네, 네. 이제 트럼프가 조금 충동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에이펙 정상 회의로 이 한국을 방문했었을 때 뭐 지난번처럼 판문점에서 네. 깜짝 뭐 번개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갖다 하는데 근데 이게 두 번째고 그리고 이게 이제 모양새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김정은을 아련하러 가는 것인데 그리고 뭐 김정은도 뭐 지금 또 만나가지고 사진 몇 방 찍고 뭐 물론 이제 선전거리는 있죠. 미국 대통령이 나를 보러 뭐 판문점까지 찾아왔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 그리고 미국 대통령과 사진 몇 방 찍는 어떤 외교적인 이벤트가 이제는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트럼프가 평양을 방문하겠다 그런 건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완전히 조금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굽히고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런 와라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어떤 입장 차이, 그 간극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간극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북미 협상이 재개가 될 수 있을지 여부 그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오는 10일에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 뭐 어떤 무기 체계가 관측이 될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단 신형 ICBM 화성 20형 이제 고출력의 다탄두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미사일 공개가 될 것인가 또 직접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은 있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뭐 이 열병식은 사실 그냥 이 어떻게 보면 뭐 행사 군사적인 행사를 떠나가지고 북한이 어떤 전략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는 어떤 그런 장으로 이용을 해왔기 때문에 좀 유심히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화성 20형은 고체 연료로 이제 발사가 되는 것이에요. 액체 연료가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게 발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발사를 갖다 하려고 하는 것인지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그 장점이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MIRV라 그러는데 다탄두로 탑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요격을 할 때 하나만 탑재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다탄두를 탄두를 여러 개를 갖다가 지금 요격을 갖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 무기라는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열병식에서 보여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리고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를 내려면은 열병식 전후를 해서 실험 발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동창리 발사장에서는 새로운 엔진 시험 준비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대가로 러시아의 정찰 위성 기술을 받았다라는 국정원의 평가와 좀 연결되는 대목인 것 같은데 둘 사이에 좀 상관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이 러시아를 지원했던 반대 급부로 러시아의 이 군사 정찰 위성 기술을 전수받았다라는 것이 뭐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정원도 그런 분석을 내놨고 사실 러시아가 뭐 ICBM뿐만 아니라 이 정찰 위성, 특히 이제 군사 정찰 위성 기술 강국입니다. 이런 어떤 기술을 전수받으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해 준 것이고 그리고 이런 지금 사실 이 북한의 군사위성 정찰 기술이 최근 일취월장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분명히 러시아의 지원을 받지 않고는 이렇게 일취월장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이 동창리에서의 어떤 그런 군사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은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게 지원한 어떤 그런 대가가 반영이 된 어떤 그런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지 이제 1년이 벌써 됐는데 일단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에 중국을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방문을 하면서 또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언급했던 이 핵 보유국 지위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확실한 뒷배라고 좀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어제였나요? 그 러시아의 이 주 유엔 대사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예.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된 것은 북한이 핵 강국인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렇다면 예.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인도나 파키스탄과 같이 핵 보유국으로 뭐 인정을 해주자라는 발언으로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러시아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놓고 지금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조차도 저는 네.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북한에게는 야 이제는 앞으로 뭐 비핵화라는 얘기 절대 안 꺼낼게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 덮어놓고 가자. 그러니까 이 아마 중국의 입에서 비핵화, 특히 이제 북한의 비핵화라는 얘기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그 한중일 정상회담을 할 때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월딩에 동의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도 조금 낮아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제 질서가 많이 바뀐 것이에요. 한 5년 전, 6년 전에 비해서 왜 신냉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냉전의 진영화라고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반미 연대가 지금 좀 똘똘 뭉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연대는 지금 뭐 중국과 러시아,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어떤 연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연대에 북한이 가담을 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 모르지만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북한의 전략적인 가치가 이제는 커진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에게 뭐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북한도 그런 어떤 자신들의 전략적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중국과 러시아에게 또 원하는 것은 또 받아내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김정은이 선보인 이유도 이게 뭐 한국에게 뭔가를 바래서 내놨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 권위주의 진영, 반미 블록과 같이 하기로 한 어떤 그런 전략적인 결단의 연장선으로 저는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뭐 북한에게 굉장히 뭐 그러니까 전향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엔드라는 구상 이게 이제 한반도 평화 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좋아요. 전 좋다고 생각했다 하는데 사실 북한이 바로 호응해 올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작다고 생각했다 하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낮은 단계의 교류, 엑스체인지, 그러니까 교류 단계부터 북한은 그런 것들이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생각을 갖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한국의 문물이 건너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의 어떤 정신, 이 사상이 해이해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북한 정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응에 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갖다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전향적인 대북 정책 그리고 북한을 관여하겠다는 어떤 메시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조금 긴 호흡으로 가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조바심을 내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반도 정세 비롯한 외교안보 이슈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